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국가 지원을 담은 광주군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회전 중인데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관련해서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부시장님 이제 군공항 이야기가 다시 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좀 작심하듯이 발언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안 되면 지금 200만 정도 이용하고 있는 이 광주 민간공항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 예. 꺼내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주공항은 250만 평 정도의 군공항 부지에 한 5만 평 정도 아주 작은 정도의 부지만 민간공항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주가 군공항을 보내고 나서 민간공항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부지 중에 일부만 민간이 이제 임대 쓰고 있기 때문에 군공항 전체가 나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간공항도 어딘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역으로 군공항이 이전하지 않는데 민간공항만 따로 떼서 옮길 수는 없다. 그럴 필요성은 광주 시민들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군공항 이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요. 음. 광주 지역 정치권에서도 특히 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광주의 한 시의원 강수현 의원이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아주 작심 발언을 또 했습니다. 뭐 전남지사에 대해서 김영록 전남지사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무한 군수는 사퇴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일단 그 지금 이재 후보지 선정부터 제자리 걸음인 상황인데 광주시는 전라남도와 무안군 그리고 찬성 여론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한평군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사자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또 전남은 한 평 빼자 이렇게 해서 또 삼자 협의체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니까 또 아 좋다 이야기하자 뭐 이제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자 뭐가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음. 실은 저희는 저희는 양자 협의체든 삼자든 아니면 다자든 어떤 협의체든 동의할 수 있다. 그런 빨리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양 지사님들이 이제 만나셨죠. 만나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군공항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말을 좀 아끼고 계십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현재는 응하지 않고 계신데요. 사자가 만나자라고 하는 것을 전라남도가 삼자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좀 책임을 지고 지금 무안군은 아예 대화에 지금 나오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무안군은 전라남도의 소관에 있고 그래서 삼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 특히 이제 12월 달이면 한평군이 주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평군의 여론조사 전에 무안군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좀 이어가고 만약에 전라남도가 11월까지 그 논의 테이블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한평군의 투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한평은 원천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가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무안을 이전 후보지로 콕 집어서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책임지고 무안 설득하는 거 좀 지켜볼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왜 한평은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정확한 입장을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계시지 어떠어떠한 이유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세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가장 유치 의향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달리 이해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인데 정말 그러면 "무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다면 저희도 동의합니다. 무안으로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간다 그러면 광주시도 다 동의됩니다. 그러나 무안군도 지금 그 역할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지 않고 계시고 주민들도 뭐 반대가 심하시고 심지어는
무안 군수님과 전남 도지사가 만남조차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평군의 여론조사는 앞두고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언제 될지 모르는 무안군 설득에만 시간을 달라. 전남은 모르겠으니 광주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고 하는 얘기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전람들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이어가고 싶습니다만 시도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과연 상식적이라고 이해하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일단 뭐 한평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한평이 유치되는 걸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남은 광주시가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을 확답을 해 줘라. 확약을 해 줘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안 국민 대상으로 한 군공항 여론조사가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가 올해 9월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찬성 여론이 37% 정도,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달 10월에 열린 2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44%, 무려 한 달 사이에 7% 포인트나 오르는 이런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변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이 여전히 좀 반대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광주시는 무안군은 반대가 더 많으니까 무안군은 이건 좀 쉽게 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이 필요하다면 제가 확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무안공항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합니다. 아마 광주와 전남의 모든 시도민이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긴 시간 동안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광주시가 선언한다고 이전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줘야지 해결되는 문제지 광주시가 무안군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건 누구보다 전라남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그 말을 정말 실행하게 싶으시면 무안군을 설득해 주셔야 한다. 근데 그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이 한평군이 그래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게 광주의 마음이기도 하고 정말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전남지사님께서 전남 땅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유치를 해 보겠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인제 "그곳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평이 왜 안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전라남도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곳에는 군공항이 가고 전남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간공항에 있어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군공항은 한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렇게 이전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왜 그조차도 막으시냐라고 하는 게 현재 광주의 입장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한평군이 다음 달에 군공항 유치 관련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추진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한평군에서 실제로 찬성 여론이나 혹은 반대 여론이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찬성이 많으면 지금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까지가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요. 한평군하고도 이제 교감이 있으셨을 테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군수님께서는 가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뜻을 묻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주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51%의 국민이 찬성을 하냐 반대하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라도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연구원이 최근에 한 것으로 보면 이제 계속 올라가서 48%까지 이제 마지막 3차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48%는 한평 군수님의 입장이 정리되지 공개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48%입니다. 과연 이제 한평 군수님이 어떤 입장을 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군의 입장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지표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차례 전라남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평군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는 진도가 나갈 걸로 생각하고 실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유치 의향서 제출에 한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주민들에게 가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든요. 근데 그 청취에 있어서 주민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또 관심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광주 또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신공항 이슈도 있죠. 자, 공항 입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군공항 관련해서는 특히 오늘 대구시랑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합의 각서까지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안공항과 인접한 새만금공항 건립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공항, 뭐 지역에서 신공항, 뭐 군공항 이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광주 전남은 왠지 더 지지부진한 거고 이러다 예. 골든타임 놓쳐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사실 진짜 높은 거거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빨리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 강기정 시장께서 인제 취임하실 때 5+1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개 현안 사업은 6개월 이내에, 1개의 현안 사업,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임기 4년 이내에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1년 반 만에 사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쪼끔 더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인제 염려 중에 새만금공항도 만들어지고 가덕공항도 만들어지고 대구공항도 만들어지니까 '국비가 다 그쪽으로 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인제 이런 염려들이 쪼끔 있으십니다. 근데 다른 공항들은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가 인제 붙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기부대 양여라고 하는 것으로 광주의 땅을 판매한 것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다른 공항이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 국가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 공공항 문제 말고도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광주시와 이 전남 나주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광주시가 좀 입장을 바꿔서 원안에 없던 광주 효천역을 경유하도록 하자 이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제 이 효천역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건지 광주시에서 어떤 연구, 어떤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음. 사실 이제 광주 전남의 상생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주의 혁신도시일 것입니다. 그 혁신도시가 공간은 전남에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광주에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 산업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좀 가깝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죠. 그래서 광주에서 나주까지 광역철도로 26.5km 정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보면 1조 5,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가는 라인은 송정 아 음. 상무역에서 나주까지 혁신도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원안에 없는 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원래 이 경전철의 원안 이름은 혁신도시 광주 효천 구간 사업입니다. 원래 사업은 효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성도 있고 또 그런 연결관계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제 종점이 좀 변경된 것이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효천역을 거치면 사업비가 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서 중간 과정에 좀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안에서는 처음부터 효천역이 들어 있었던 상태이고 광주시는 그것을 한 번도 부정하거나 변경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제 전남도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사업상이 확인이 되면 뭐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반대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효천역을 경유하게 되면 일단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편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 우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2,600억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제 효천역까지 가는 경전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600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고 기존 라인으로서의 경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효천역은 이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을 그대로 운영하고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2,600억 을 포함해서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만 운영하는 것에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효천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나주까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타당성 조사 또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양 시도가 좀 동의가 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는 또 잘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현안 관련된 부분들 저희가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올해였는데요. 이 초고난도 문제 킬러 문항이 빠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난주에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킬러 문항이 없앴다, 킬러 문항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불수능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 대학의 합격선이 예년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학교 현장 또 수험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능 성적의 유불리를 따져보면서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울 때인데요. 오늘 이 문제 관련해서 오창우 광주진학부장협의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 이번 수능 최대 이슈가 바로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고 뭐 그걸 넣느냐 빼느냐 뭐 그러면 사교육이 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논의부터 해서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킬러 문항 없애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됐는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 어떻게 체감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재학생, 졸업생 모두 까다로웠다라고 느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와는 별개로 문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거나 답을 고르기까지의 과정이 평소에 비해서 훨씬 더 길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험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1교시 응시가 과목인 국어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이어지는 과목들의 시험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어려웠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뭐 대다수의 수험생들도 학교 현장에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변별력 문제도 좀 궁금하고 이제 뭐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렇다면 이제 킬러 문항 없앤다고 했을 때 이제 변별력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변별력은 해소가 된 거냐? 이것도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우선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선택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답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변별력을 갖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수능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 중에서 독서에서 낯설고 전문적인 그런 지문 내용은 피하면서도 매력도가 높은 선택지를 다수 포함해서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좀 난도가 높은 그런 문항들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은 배제했지만 체감 난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킬러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는 22번 문항은 정답이 발표되고 실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영어 영역의 경우에도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선택지를 매력도를 높이면서 특히 빈칸추론 문항 등에서 변별력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경제와 동아시아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더 쉽게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과학탐구의 경우도 과학탐구 원 과목들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뭐 일단 뭐 탐구 영역 이런 것은 좀 쉽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뭐 국어나 영어라든지 지문 자체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좀 헷갈리는 답안 선택을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채점 분석 결과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보시기에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좀 합격선이 낮아졌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좀 어려워지면 상위권 학생들이 좀 점수대가 많이 하락하는 걸로 알려졌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확통이 쉽게 출제되면서 점수대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적분이나 이런 과목들이 어려워지면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원점수 기준으로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시험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표준 점수 최고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제 점수 자체는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주교육청 분석팀에서 광주 전체 재학생들의 성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학교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276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270점, 조선대 의예과의 경우에 272점, 치의학과는 267점 선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일반 전형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요. 지역 인재는 광주 전남북의 수험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전남대 인문계열 끝선은 201점, 자연계열 미적분 기하 지정학과의 끝선은 208점, 그리고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모두 지원 가능한 학과는 198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켄텍의 경우에는 원점수 기준 255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점수대별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인제 좀 그 입시 전략이 이제 그 가채점 결과를 놓고 인제 시작을 인제 해야 되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또 중상위권 학생들 점수대별로 보통 우리가 이제 나눠서 입시 전략을 짜잖아요. 이게 네, 좀 그렇죠. 이번에 이제 선생님 분석하시기에 이게 그 점수대별로 전략이 좀 다 다르게 나왔을 텐데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까? 주로 수능 점수만을 전형 방법으로 활용하는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방법이 수시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합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별로 그룹핑이 나눠지는데요.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총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가군에서는 연세대나 고려대, 그리고 나군에서는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군의 경우에는 가장 성적대가 높은 학교가 중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지원하지 않아 2번의 기회만 실질적으로는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앞서 안내드렸던 켄텍이랄지 아니면 카이스트 이런 학교들은 지원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간하군에서 전남대나 전북대, 그리고 다군에서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이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3번의 기회가 총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으로 하나를 지원하고 상향으로 2개를 지원하거나 안정으로 2개를 지원하고 상향으로 1개를 지원하거나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불수능이라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불수능일수록 안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음. 자, 일단 뭐 가, 나, 다군 이렇게 뭐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모집을 하니까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서 안정 지원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지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항상 근데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보고 특히 이제 정시에서 변수가 많이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재수, 삼수, N수생들이 얼마나 시험을 그렇죠. 받느냐 이게 영향을 진짜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N수생 비율이 35.3% 그러니까 3명 네, 중에 맞습니다. 1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28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자, 불수능 영향으로 그러면 또 수능을 한 번이라도 더 본 N수생들 강세가 예상된다. 이런 분석 올해도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올해 재학생의 학령 인구가 역대급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학생 인구 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졸업생은 대폭 늘었습니다. 수도권 최상위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의치 한약수 이런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었거든요.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졸업생 수는 늘어나면서 최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비율이 늘어난 만큼 올해 졸업생 강세는 더욱 강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에서 수도권 최상위 대학에 현재 재학 중인 그런 학생들도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이것은 예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한 번 시험을 더 볼까? 그러니까 정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수능이 이제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문이과 통합형으로 수능을 보면서 문과 침공 뭐 이런 표현들까지도 좀 생겼습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이제 성적이 뭐 기대만큼 안 나오거나 하면 문과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현상들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런 현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까요? 네, 올해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 대학 딱 하나 있거든요. 성균관대. 이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들의 특히 상경 계열, 경영경제학과에서 과탐 선택 학생들이 교차하는 비율이 50% 내지는 거의 한 70%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확률과 통계 선택 과목에서 이번에 쉽게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아질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문과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 점수상에서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뭐 이과 학생들이 문과 상위권 대학으로 지원하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능 끝났습니다. 이제 하지만 앞으로 대입 일정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요. 대학 입시 일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수능이 끝난 지난주에도 계속 수시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중반까지는 대학별 고사가 이어질 거고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수시 합격자 예치금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등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설사 수시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합격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자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9일 16시부터 충원 합격자 최종 등록이 이루어지고 수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수능 성적표 발표가 이루어지면 1월 3일부터 6일까지 정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최초 합격자 마감일은 2월 13일, 정시 등록 최종 마감일은 2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최종 마감일까지 충원 발표를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학별 고사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논술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할 텐데 자, 대학별 고사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대학교 홈페이지가 있고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전년도 기출문항, 그리고 논술 모범 답안, 면접 문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술 문항 경우에는 소재가 바뀌더라도 출제하는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항과 당해 연도에 실시되었던 모의 논술 문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지 실전과 동일한 시간을 설정해 놓고 실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남은 시간 동안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접에서는 항상 답변을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본인의 서류인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스스로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을 해봄으로써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네,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해남안도 진도 돌아다니는데 네.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4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전략공천 100% 배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네. 많이 질러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특별한 네. 집중을 받고 있지만은 실천되느냐 이거예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네.
당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하고 너무 좀 동떨어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영남 중진 험지 출마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는 뭐 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서울 안 간다 이렇게 대놓고 반발을 했는데 이뇨한 위원장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뜻이다 이렇게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 100% 전략공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네. 시그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건 중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국민을 속이는 일로서 안 된다.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해놓고 계속 체리 따봉도 보내고 다시 당무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국민이 대통령의 말씀을 못 믿는 그런 세상이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네. 이제 좀 음. 한 발 빼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닥달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당에서 그러잖아요. 아, 예. 예. 대통령 팔지 마라. 윤심 없다. 그걸 누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험지 출마건 뭐건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윤핵관은 용도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검핵관 시대로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남 중진들의 불출마 및 험지 네. 수도권으로 와라 하는 것은 검핵관 보내기 위해서 정해진 수순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대통령과 교감했다 안 했다는 모르겠어요. 검핵관 또 잘못했다가는 네. 고발하니까. 아니 말씀하신 검핵관 그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뭐 용산 출신들을 뭐 좀 이른바 꽃길을 깔아주는 대로 보내려면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얘기는 전략공천도 100%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영남 중진을 수도권으로 올리고 그 자리에 뭐 검핵관 용산 출신 꽂겠다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나 네.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네. 또 국민도 좀 일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보냈다 하면은 그 당원들은 권력의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됐든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그렇게 지르고 네. 그냥 한 방씩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네. 김기현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네. 김기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시원한 네. 저런 사이다 혁신안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혁신위는 네. 모든 정당이 그랬어요.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려놓고 나중에는 쥐꼬리 실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잘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냥 뭐 소신대로 열심히 하시라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그런 정도 말을 전한 거를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네. 당무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으면 안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공자님도 믿을신,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거짓말이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고. 지금 안 믿죠.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쫓아낼 때부터 계속 해오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일 화제 중심의 뭐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대구 내려갔는데 뭐 대구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사진 찍자 뭐 사인해달라 이래갖고 3시간 동안 뭐 기차를 못 탔다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한동훈 장관은 네. 정치로 윤석열 대통령 황태자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빨리 정치 일선으로 나와서 해라.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자로 후계자로 네. 싸우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장관이 그렇잖아요. 네. 시민들이 사진 찍전다고 해서 KTX 시간을 연장해서 한다? 이건 정치 행위죠. 저도 네. 사진 많이 찍자고 해요.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찍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죠. 뭐 장관이 돼가지고 네. 몇 시간씩 KTX 연장하고 사진 찍어준다? 이건 정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빨리 네. 나와라 이거지. 한 장관 대구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뭐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하다. 그리고 뭐 대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 이긴 분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딱 지금 보면 네.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윤석열 따라하기인가요? 그래야 대통령 되는 것으로 알죠. 황태자니까. 그래서 저는 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나 정치 일선에 나오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진로도 네. 아무런 것도 실천이 안 되면은 12월까지 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김기현 네. 대표가 혁신위의 안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사퇴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혹은 당직을 맡아서 일선으로 올 것 같아요. 빨리 와야죠. 그렇게 정치하지 마라 이거죠. 장관이면 장관 노릇만 해야지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뭐 장관 할 일이 있는데 몇 시간씩 연기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던데 2년 전 윤석열처럼 대구 간 한동훈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윤핵관들하고 네. 선거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를 잘라내고 검핵관으로 보내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지만은 그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동기이고 가장 친한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을 시키고 헌법에도 자기가 상황으로 남으려고 네. 뭐 의장직을 지금 헌법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네. 백담사로 보내잖아요. 이런 착각들이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이준석 대표가 잘 네. 얘기했더라고요. 자기 3년 있으면 정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한동훈 만드는데 검핵관 시대를 연다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불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내세워서 네. 검핵관 내어서 검찰공화국 계속하면은 네. 안전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이른바 자객공천 이재명 잡으러 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글쎄요 저는 네.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좋으신 훌륭한 분이에요. 네. 저는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을 거다. 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안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치 네.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92대 버스에다 4,200명 동원해가지고 나 안 간다 네. 하는데 부산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하태경, 장제원 네. 젊으신 분들이 꿈이 커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네. 윤핵관으로 인사 개입하고 딱 털잖아요. 국회로 돌아갔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상은 네. 자기 선대 아버님부터 국회의원을 하셨고 자기 집이 동서대학도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올 겁니다. 그래야 부산을 떠나지 않아야
장제원 의원은 부산시장을 하고 대권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 수도권으로 와서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네. 그런 위험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무소속 나가죠. 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네. 잘려가지고 못 받았잖아요. 그때는 무소속 출마하지 않고 4년 꿇었지만은 지금의 장제원은 네. 사상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장제원은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라도 나가서 네. 부산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미래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가 윤석열 대통령 뜻 이른바 윤심이라면은 그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 아닌가요, 윤핵관이? 지금 윤핵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도 아니다. 예.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음, 뭘 같이 하고 있어야 보따리를 싸죠.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측근들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면은 저수지 구멍 뚫렸다. 이건 레임덕이다. 이렇게 봐요. 보따리를 싼 걸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장제원은. 싸고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도 나 윤핵관에서 빼주라. 아니 장제원 의원도 네. 내가 알량한 정치 더 하려고 서울로 안 간다. 주호영 전 대표도 얼마나 핵심이에요. 나는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지 대구에서 마친다.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네. 뻥뻥뻥 터뜨렸지만은 실천이 안 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못 지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네. 당 대표를 사퇴하면은 그 시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을 되게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는 높이 봐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면은 네. 되게 맞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네. 여의도 초대석에서 와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 반드시 된다. 여기에 가파더가 김종인 그리고 네. 금태섭, 양양자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두 명 갈 것이다.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은 후임 인사검증에 착수했다는 복수의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글쎄 그런 보도 보았어요. 이준석 신당은 하면은 파괴력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저는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봐요. 마치 네. 안철수 음. 호남에서 바람을 분 것은 박지원이 같이 가져서 호남을 갈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뭐 나주, 음. 해남안도, 해남 진도, 네. 안도, 뭐 광양 같은 곳은 내가 8번씩 가서 강연을 해가지고 다 당선시켰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윤석열 독주 정권의 보수층마저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준석, 유승민 의원의 신당은 자기들이 창당하고 싶어서 창당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단합을 해서 창당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TK, PK, 네. 수도권 등에서 공천 학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내년 1, 2월 달에 신당 창당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도 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거고 기호는 3번 될 거고 저는 네. 거의 50석에 육박하는 당을 만들 것이다. 왜? 50석이요? 그렇죠. 안철수, 박지원 조합이 호남에서 승리해가지고 38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준석, 유승민 당은 영남신당이란 말이에요. 네. 영남이 얼마나 많아요? 호남은 몽땅 해봐야 28석이에요. 영남이 지금 67석인가 그렇죠? 거기에서도 세고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 위에 충청권, 강원도에서도
근데 안철수 국민의당에는 말씀하신 박지원이 있었는데 이준석 신당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모여들잖아요. 자, 자기가 신당한다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3만 몇천 명이다. 네. 응원 세력이 하잖아요. 그런 임팩트가 가진 정당 지금 정치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얘기를 물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이분들도 신당 창당을 할 거냐? 네. 나는 하지 않는다고 본다. 응? 네. 이원욱 의원도 전혀 않는다. 그리고 정체성이 다릅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원칙과 상식에는 이준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칙과 상식, 뭐 청년과 상식 말씀하신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의원 등이 간담회를 어젠가 국회에서 한 것 같은데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온 답들이 독재, 내로남불, 공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저는 건강한 정당에서 분열이 아니고 네. 당내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봐요. 이걸 네. 이재명 대표가 소통하고 더 많은 의견을 들여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네. 당이 개혁돼야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완전히 명령만 통하는 국민의힘은 죽은 정당이다 그렇게 봐요. 다행히 네. 분열하는 신당 창당으로는 그분들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아도 이준석 신당이나 뭐 독자 세력화는 안 할 거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은? 누가요? 그 이 뭐 의원들이 네. 왜 공천을 못 받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경선하면 되는 거죠. 갈 그걸 안 가능. 한다 하면 문제죠. 네, 네. 이분들을 배제를 시킨다? 이런다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안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 배제가 되면은 그분들 아니 만약에 하나 안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네. 도대체 민주당이 뭘 먹자고 개딸 수박 우리끼리 싸우면 뭐해요? 제가 어제 해남에서 군의원 현역 군의원 한 사람 전직 군의원 한 사람 두 사람하고 네. 10명의 정치에 좀 관심 있는 남녀 네. 12명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네. 박지원 당신이 항상 그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좋다. 네. 그럼 총선은 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낙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